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담당하게 된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얼굴보다는 목소리로서 먼저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업하시는데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거나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수업 내용 중에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질문하기가 어렵거나 이러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학습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사람들은 언제든지 제 휴대폰으로 문자로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좀 내용이 길다 싶은 것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업 계획서에 보시면은 제 이메일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로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010-2585-1705번이고요. 이메일 주소는 제 이름 이니셜입니다. kmy7317@한메일.net입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핸드폰 또는 이메일을 활용해 주시는데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셨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을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른 수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외부 회의 중이거나 또는 운전 중일 때는 여러분들한테 즉각적으로 드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답장은 100%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제가 답장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에서는 실습뿐만이 아니라 일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다 중단이 되고 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운이 좋게 겨울방학 중에 실습을 미리 다 하셨다라면 상관이 없겠으나 나는 방학 때는 뭐 알바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러느라 학기 중에 실습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계획에 큰 차질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는 이번 학기에 그 실습 실습 과목을 듣는데 아직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마치지 않았거나 또 실습할 곳을 구하지 못했거나 이런 분들은 저한테 반드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습을 하셨던 분들도 제가 여러분들 현장 실습 발표 순서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 강의 자료 말고도 또 추가로 올릴 것이 실습 발표 순서표라는 엑셀로 만든 서식을 올릴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실습했던 기간 이름 그리고 실습했던 기간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기간도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희망하는 날짜에다가 기록을 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각각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실습 발표일들을 취합을 해서 자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재정리를 할 것인가 하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동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장애인 그리고 노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실습 발표를 분야별로 좀 묶어서 이렇게 발표하실 수 있게끔 제가 분야별로 일단 묶을 거고 그리고 분야별로 묶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날짜를 좀 최대한 맞춰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야별로 묶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희망한 날짜보다 좀 더 앞으로 당겨지거나 혹은 뒤로 늦춰지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분야별로 이 실습 현장을 좀 묶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해서 단순히 여러분들 발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습 시에서 어떤 것을 했다라는 발표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아주 유일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실질적으로 유익한 수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묶어서 그 분야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쪽 대상 분야에서는 또 어떠한 고민들이 있는지, 이슈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과목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실무 현장에 나가는 데 있어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들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많지만은 현장 실습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 현장 실습 과목을 여러분들의 진로와 좀 연계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업 계획에 대한 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강의를 맡은 거는 학부 강의하고 대학원 강의를 다 맡았는데요. 우선 학부 강의는 월요일과 화요일날 오후 시간대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실습 사회복지 현장 실습 학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실습 2시간, 이론 2시간이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은 여러분들께서 실습을 하시는 걸로, 지금 학기 중에 실습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또 학기 중 실습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론 강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직접 학교에 와서 강의를 듣는 걸로 이런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비상사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재택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온라인 강의 기간에는 월요일과 화요일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보니까 전자출결 시스템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자출결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일단은 월요일과 화요일 두 번 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학부의 경우 해당이 됩니다. 다만 내가 월요일에 실습 중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전자출결 시스템을 활용해서 출석 체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톡이나 아니면 문자를 바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것도 당일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전자출결 시스템은 당일 안에만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 내에 저한테 그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전에 저한테 실습을 하고 있다고 밝혀주신 학생에 한해서입니다. 이미 실습이 끝난 학생들은 여기서 열외이고요. 자, 그래서 전자출결은 매주 월화 우리가 수업 시간 시작하는 5시에 정각의 전자출결 시스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학부 같은 경우는 월화 오후 5시 정각의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인증번호를 보내면 이 인증번호를 가지고 인증하는 걸로 일단 재택 강의하는 동안은 그런 식으로 하겠고, 재택 강의가 끝나고 실제 강의할 때는 저희가 요 부분에 있어서는 화요일날 제가 직접 여러분들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바로 전자출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대학원은 요 부분하고 전자출결 시스템을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할 텐데요. 우리 수업 계획서부는 수업 계획서를 제가 여러분들
그 에듀클래스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듀클래스를 참고하시는데 참고로 학부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입니다. 자, 좀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만큼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인 경우가 많은데 시립대는 학부도 상대평가로 돼 있더라고요. 단, 이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B 플러스 학점까지가 전체의 최대 75%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이 수업 시간에 다른 수업과 달리 좀 노력을 하시면 노력하는 것만큼 굉장히 높은 점수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성적평가는요, 학부부터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절대평가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대학원은 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기준이 좀 틀리고요. 학부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로 출석이 20%, 그리고 중간과제가 20%입니다. 중간과제라고 하는 것은 발표, 여러분들 자료, 발표하시는 자료 및 발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20%이고 기말과제가 30%가 되겠습니다. 기말과제는 제가 별도로 내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 보니까 우리 수업계획서안에 기타가 표시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입력을 분명히 했는데 기타가 30%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30%는 어떤 점수인가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실습을 하고 오시면은 실습 평가사라는 걸 받아오시게 될 겁니다. 즉 현장에 계신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매기신 것을 여러분들의 점수를 매긴 걸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의 성적에 여기서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실습에 임하셨는가 하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분 실습하셨던 내용을 기타의 30%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계획서 보면은 제가 그 수업 내용을 주차별로 뭐 분야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 부분으로 해서 좀 간략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현장 실습 기관에서 실습했던 사례들 위주로 발표를 하시면은 저는 그 사례와 관련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해서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참고로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한 근 20년 가까이 몸을 담아서 현장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좀 더 또 생생한 그런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OT를 좀 시작할 건데요. 올해부터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좀 따로 1강에 넣는 이유가 굉장히 올해부터는 지침, 시행령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실습 제도가 쉽게 말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미 실습을 끝낸 분들도 있고 또 실습을 해야 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전과 변화된 사회복지 사 자격관리 지침 즉 실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을 구하는 것이 학생들에겐 조금 더 많이 어려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휴가 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해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으로 등록할 곳은 등록하도록 각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공고를 했는데 전보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슈퍼바이저가 한 명만 있어도 뭐 실습기관을 등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좀 슈퍼바이저가 상식으로 2명이서 있지 않은 곳들 이런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소규모 시설들이 많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습지를 구하는
더욱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들 평가해예요. 그래서 각 기관들에서 사회복지 시설 평가가 있는 해에는 실습을 안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생을 받아야 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복지기관들에서 올해는 또 실습을 좀 안 받는 곳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한 에서 찬찬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강의 자료에 이외에도 에듀클래스에다가 같이 뭐 강의 계획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발표할 때 순서표 적는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발표할 때 참고해야 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에듀클래스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다운받아서 적절하게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진행하게 될 수업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왜 우리가 사회복지 실습을 해야 될까? 그냥 이론 과목으로만 대체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 달라진 사회복지의 자격관리 지침 이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 실습 기관의 종류 및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 기관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사회복지 기관 하면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들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또 여가부 산하에 또 여성가족부 산하에 사회복지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회복지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종류 및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 및 응답은 부득이하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실습을 왜 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문 있으시고 또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을 아마 과목들 중에서도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자, 정답은 뭐 여기 아시다시피 실제로 실습 교육을 나가서 받는 것이고 이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긴 하지만은 사실 이 사회복지사 실습 과목이 진짜 필요한 목적은 또 따로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 과목으로 우리가 넣어놨겠죠. 그 이유는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 우리가 이론상으로 배우지만은 직접 이걸 갖다가 현장에 나가서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나가서 적용을 해본다. 어떤 것들을 배운다?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가치와 윤리강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사회복지 가치라든가 윤리강령의 내용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이 지식을 언제 갖다 써먹지? 이 윤리강령이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사례 관리에 대한 얘기 굉장히 지겹다를 많이 들으시죠? 사실 우리가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거의 사례 관리예요. 사회복지사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들은. 그래서 이 사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측의 문제가 무엇인가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정 평가하고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개입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실제 이 개입을 수행하고 즉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의 전반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실습 현장에 나가셨을 때는 실제
클라이언트 측의 문제를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하든가 아니면은 뭐 계획표 작성하는 거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실제로 서비스를 개입하고 끝이 나는 과정까지 보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기존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해왔던 자료들을 검토해서 보시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현장에 나가서 다양한 자료들을 보시면서 이게 이런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게 되면 훨씬 더 이 사회복지 과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수업 시간에 이론적으로 배운 것들이 뭐 이론을 배우시면서 이 이론이 대체 언제 어느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지?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나? 라고 고민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웠던 것을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접목시키냐는 것은 오로지 이 사회복지사의 능력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문제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반면 또 어떤 좀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런 사회복지사를 만났을 때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는 이런 경우들 많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를 만날 땐 굉장히 책임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사들은요. 클라이언트에게 내 자신이 바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많이 알면 알수록 클라이언트들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런다고 하면 현장에 나갔을 때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나가보시면요. 우리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론들보다 더 빨리 뭔가 변화가 되고 있고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또 적용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실제로 가셔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역사회에 있는 위험집단이라든가 표적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거에 따라서 이분들의 강점은 무엇인지 우리의 약점을 파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일까? 요즘엔 강점 중심의 관점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게 되는 이런 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을까 이런 걸 찾아내는 것조차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기존의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이 집단의 강점들을 찾아내고 끌어내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에게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원동원이죠. 그래서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하는 능력인데 우리가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동원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사회복지시설의 기관, 조직의 사명, 정책, 행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중에 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뭐 다양한 실전 이론들 많이 배우고 가시지만요. 사회복지 현장에 딱 나왔을 때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이제 대학원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기한문을 하나 못 쓰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실제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복지 근데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은 이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정해져 있는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복지 시설에서 어떤 틀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보시게 되면은 아, 여기는 굉장히 뭐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런 시각들도 기르실 수 있어요. 예. 자, 그다음 우리가 실전 현장에서 사회복지 전담 및 정책 및 전달 체계가 어떻게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실천에 적용한다라는 것이 바로 또 현장 실습의 목적의 하나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분명히 나라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각각의 어려우신 취약계층들에게 서비스나 또는 자원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알기는 우리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서 이걸 보면은 또 이에 대한 것들도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실습에 나가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예비 사회복지사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진짜 현장에 배치된 사회복지사라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 현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해서 오면서 사회복지학과는 이런 학과일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하고 실제 여러분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비슷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또 나중에 뒷부분에서 배우겠지만 사회복지사가 과연 전문가인가? 또 이런 부분들 사회복지사를 예전만 해도요. 지금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만 해도 사회복지사하고 자선사업가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전에 심지어는 저희 기관에 오시는 분들이 사회복지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돈 안 받고 일하는 자원봉사자를 아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는 그렇다면은 이 전문직으로서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습 현장에 나가서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전문직의 정체감을 직접 느껴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귀를 더 쫑긋하고 들으셔야 되겠죠? 달라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입니다. 이미 실습을 마치신 분들은 내가 이 달라진 사회복지사 오타가 나왔네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에 맞춰서 이렇게 실습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학과 그 학점 이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향되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그동안 좀 너무 3주면은 좀 너무 이게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좀 뭔가 알만하고 일을 시킬만 하면 실습이 끝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현장 실습부터 내시라기 위해서 시간을 좀 늘리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다 여기 개정 세부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습이나 사회복지학과 학점 취득은 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수업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 수업이니까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 수업을 보다 내시라 하자라는 얘기가 그동안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학부생들 중에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사회복지 실습을 하시는 분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여기 보시면 성인분들 중에서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원격이라든가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으시고요. 아니면 또 사이버를 통해서 사이버 대학 형태를 통해서 또 실습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자, 그런데 곳곳에서 허위 실습이라든가 부정 실습이 많이 있었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허위 실습이나 부정 실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습
이 취소가 되고 실습이 취소가 되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짝 신경 쓰시고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습생의 양적 증가. 자, 우리가 그 사이버 형태의 어떤 수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말하자면 이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4년제 또는 이제 뭐 2, 3년제 전문대학 말고도 사회복지학과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하게 우리 실습생들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증가하게 되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실습생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막 의미 있게 팍팍 늘어나는 것들도 아니고 또 실습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실습 교육의 질은 저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실습 시간을 기존의 120시간, 즉 3주였죠? 근데 이거를 160시간 이상 해서 4주로 확대하는 방향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동안 3주를 했는데 우리 보통 3주 실습하게 되면요. 한 주는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별로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2주차부터 이제 실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이제 그 투입이 되거나 보조를 하거나 이러는데, 그거 하다가 3주째 한 2주 하다가 훅 끝나버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맡았던 어떤 프로그램의 끝을 마무리하거나 이런 것까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4주, 한 달은 해야지 좀 이 실습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실습 시간이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올해 2020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한해서이고요. 이미 기존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20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실습 지도자의 요건이 강화됐어요. 1급 자격증 취득 이후에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한 다음에는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새롭게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습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수교육이 1년에 8시간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들어야지만 또 실습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사회복지사 어떤 그 실습 지도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문항이 생겼고요. 자, 그 다음 실습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습 기간.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이 많았고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단체가 실습 기관이 된다. 자, 이거 여러분들 잘 이미 알고 계셨던 거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바뀐 내용이 뭔가 하니 바로 이겁니다. 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해야 된다는 거. 사실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자, 굉장히 우리가 큰 복지관이라고 이름 붙은 곳들은 인력들도 많고, 여기는 다양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작은 기관에는 슈퍼바이저 2명 되는 곳들도 굉장히 없습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관 같은 데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 방과 학교라든가 뭐 이렇게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그만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실습 지도자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습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실습 세미나 과목 개설입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실습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론적으로 실습 세미나라는 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30시간, 즉 2시간 기준으로 15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수업이 월화로 나눠져서 총 4시간인데, 일주일에 이제 그 학기 중에 실습하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2시간은 실습 시간으로 그리고 2시간은 이론 시간으로 해서 15회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수 요건, 즉 저에 대한 요건인데요. 실습 세미나 과목을 이제 강의하는 사람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 또는 실무 경험이 경험 또는 교육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그 실무 경험은 한 20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학위는 박사 학위까지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수업하는 데 있어서 전혀 또 지장이 없을 것이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이수학점의 상향 부분인데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3학년 내지는 4학년인데 졸업하시려면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수학점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이건 아무래도 사회복지사의 어떤 전문성도 높이고, 자,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예전에는 필수 과목 10과목으로 해서 30학점 이상, 그 다음 선택 과목은 4과목으로 해서 12학점 이상. 그러니까 3학점짜리 4개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선택 과목을.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중에도 선택 과목이 아주 좀 적으니까 다른 과목들을 더 다양하게 듣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필수 과목은 그대로예요. 10과목 30학점은 그대로인데요. 선택 과목은 7과목으로 바뀌었어요. 자, 즉 3학점짜리 과목을 7과목을 들어야 돼요. 전보다 몇 과목이 늘어났어요? 3과목이나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과목이 선택 과목이 무지 많아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사회복지 현장 그 실습 기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회복지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넓고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만큼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 선택 과목이 너무 적다 보니까 좀 우리가 최소한으로 알고 있어야 될 선택 과목들 이런 것 알고 있어야 될 분야에 대한 거를 안 배우고 못 배우고 졸업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무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좀 배워서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래서 좀 두루두루 이렇게 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또 자원 연계하거나 또 사례 관리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택 과목들을 좀 더 넓혀서 좀 높여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그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자, 자격증 보시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입학하셔서 이미 사회복지 관련된 과목을 수강을 하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정 전 법령으로 적용이 됩니다. 단, 근데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이후 이수하는 경우, 여러분 요거는 해당이 되시죠? 다 요거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120시간 이상 실습하는 거,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20시간만 실습을 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들 있죠? 올해 말하자면 20학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친구들이 이제 3학년이 됐었을 때는 160시간 실습을 진행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실습은 3학년 때쯤 하잖아요. 그래서 내후년쯤에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시간으로 실습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입학한 재학생들은 현행 유지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현장 실습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2020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습기관 선정을 위한 세부 내용은 2019년 10월 1일 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미 고시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자, 우리 기관을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으로 인정해 주세요. 등록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미 해당되는 서류들을 다 보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으로 기관들이 지정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여기 이제 예전에는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으로 되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전보다 기준이 강화되고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각 시, 군, 구별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안 한 기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지만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기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실습한 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이 맞는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이 공포된 것이 2019년 8월 12일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좀 Q&A라고 해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질문들 있죠? 자주 나오는 질문들 정리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020년 1월 이후에 실습하시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수해야 될 교과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교과목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의 명칭으로 수강하였는데 이거는 인정이 됐나요? 그러면 시행일 이전에는 변경 전 명칭으로 이사하는 거 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보다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어떤 거는 이름이 비스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동일 과목이 맞는지 아닌지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실질적으로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 그 이수학점을 본인은 다 채웠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봐보니까 이수학점이 모자라서 학점은행주를 겨우겨우 이렇게 추가 수강 신청을 해서 졸업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과목이라든가 이런 거 항상 확인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습기간 선정하는 거, 아까 제가 실습기간 선정하는 거 되게 어렵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실습을 했거나 실습하실 기간들은 작년에 이미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상반기 거는 아직 좀 미정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실습 지도자는 항상 2명 이상이 상근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당연히 올해부터는 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곳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있냐면요. 그럼 나도 슈퍼바이저가 2명이 있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실습 슈퍼바이저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 기관이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기관이 사회복지 실습 기관으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이 상근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회복지 실습 지도자가 1명이 있는 기관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실습 지도자는 아까 말했던 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실습하고 있는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자, 그랬는데 퇴사를 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다시 또 취업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후임자가 왔는데 문제는 후임자가 사회복지 실습 지도자로서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격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습하다가 중간에 또 이런 일들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다 안정적으로 실습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실습 지도자가 항상 2명 이상이 상근하는 곳으로 상근을 해야 실습 기관으로서 허가를 내주겠다. 선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또 실습 지도자가 또 실습 지도자로서 반드시 또 이수하고는 지켜야 될 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사회복지 실습 지도자로서의 어떤 경력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은 반드시 기간 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우리가 올해가 2020년도이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거를 수료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습 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점도 반드시 유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슈퍼바이저가 실습 지도자분이 전년도에 8시간 이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으신 분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 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도 따로 이제 판단이 될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학교를 다니고 다 3, 4학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 변경 전 법령에 따라 적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과목 10과목하고 예전 법령대로 선택 과목 4과목 이상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도 몇 시간? 120시간만 하시면 돼요. 자, 아셨죠? 자, 자, 그러면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다음은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 적용 기준.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실습 시간은 여러분들은 종전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120시간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사회복지 현장 실습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2시간씩 15회 그러니까 30시간 우리는 그거 맞춰서 지금 그 교과목이 짜여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변경되는 교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교과목이 좀 이미 변경된 교과목으로 수업을 들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행일 이전이든 이후든 관계없이 변경 전 교과목과 변경 후 교과목 모두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사회복지 개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회복지학 개론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다음 옛날은 다 사회복지법제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에는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발달사는 사회복지 역사 로 바뀌었고 의료사회 사업론은 자 우리가 사업이라는 말이 다 복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추세에 맞춰서 의료사회복지론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회복지론은 자 우리가 정신보건이라는 말을 이제 안 쓰죠. 정신건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사회복지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사회사업론 같은 경우는 학교사회복지론 역시도 우리가 사업자가 들어간 거는 다 복지 쪽으로 이름을 바뀌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선택 과목들 중에서 또 새롭게 생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사례관리론이나 또는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요즘에 다문화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이제 좀 필요한 과목, 교과목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또 취업할 수 있는 곳으로는 전국 시군 구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역시 선택 과목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와 인권. 자 우리 사회복지하고 인권에 대한 문제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하는 데서 아까 제가 가치하고 윤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만큼 우리 또 이제 사회복지 에서 인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와 인권 이 과목도 이제 추가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습기간에 대한 거는 계속 나왔으니까 제가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습하셨던 기관에서 우리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우리 슈퍼바이저가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미수했다. 이런 경우에 나 실습한 거가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건가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0년도 상반기 즉 6월 30일까지 개설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고 실습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실습 끝나기 전에 또 이런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은 또 이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에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실습 끝나기 전에 먼저 다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지, 예전에는 그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한 슈퍼바이저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지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그 슈퍼바이저 한 사람이 그 학생들을 너무 많이 데리고 있으면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신경 써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습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실습 지도자 한 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최대 몇 명이요? 5명으로 우리가 정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실습 시간은요, 실습 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습 지도자 없이 그냥 실습생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면 실습의 질이 저하가 되니까. 그 다음 일일 최소 4시간 이상 그리고 최대 8시간 이하로 실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실습을 하러 나가시게 되면은 하루에 8시간, 즉 아침 9시부터 저녁 몇 시요? 6시까지 해서 자, 이렇게 하면 9시간이잖아요. 하지만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빼고 1일 8시간의 실습 시간을 채우는 걸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고 또 현재 직장을 다니시면서 실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을 채우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최소 4시간 이상으로 해서 조각조각 끊어서 할 수 있어요. 하루에 그래서 최소 단위로 이제 하는 거가 4시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시간만 하고 오면 제대로 좀 실습다운 실습을 할 수 없으니까 한 번에 그래도 실습할 때는 최소 4시간 이상은 해라 라고 해서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나 캠프 따라가서 24시간 동안 잠 못 자고 꼬박 우리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실습을 했다. 자, 그럼 나 이거 하루에 24시간 다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최소 시간이 4시간이라고 한 것처럼 저 최대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최대 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무리 많이 하셔도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습하실 때 이거 꼭 좀 유념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 되어 있죠? 평일 실습, 주말 실습, 주간 실습, 야간 실습 다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사회복지 현장 실습 한 건으로 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같은 기간 내에 5명을 초과해서 지도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평일 주간 실습, 뭐 예를 들어 3명, 주말 실습 2명 받고, 근데 평일 야간 실습 뭐 1명 있다, 뭐 이럴 경우에는 기간이 겹치면 안 돼요. 이렇게 겹치는 기간은 동시 5명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평일 실습이 3명이고 주말 실습이 2명 있고 평일 야간 실습자가 있어요. 그 총 몇 명이에요? 6명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실습 인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실습상을 또 무지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한 곳일수록 또 열악한 곳일수록 사회복지 실습들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에도 동시 같은 기간 내에 5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도록 하시고요. 이건 분명히 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짚어나가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이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사회복지현장시설 세미나는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 15번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습 세미나 과목이 학생이지만 되게 여러 명으로 쪼개졌죠? 쪼개진 이유는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30명 이내로 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학부 강의할 때는 40명, 50명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미나 수업에서 발표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르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미나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 수를 30명 이내로 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수업의 질을 좀 높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아까 필수 교과목에 대한 거 얘기 말씀드렸죠? 혹시 선택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까 봐 한번 적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아마 필수 과목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잘 찾아 들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뭘지 되게 궁금한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수업 시간표에 맞춰서 뭐 시간 맞춰서 이렇게 선택 과목을 들으시는지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나갔을 때 이 과목은 꼭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 거. 즉 여러분들의 진로하고 연관성 있는 것들을 선택 과목으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노인복지론하고 장애인복지론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인기관에 갈지 장애인복지기관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필수적으로 들으시고, 내가 아동이나 청소년 분야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 분야의 선택 과목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제가 또 단연간 면접도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기관이 청소년 관련 기관인데 이 친구가 청소년 복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아마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신건강, 정신건강 쪽으로 이렇게 의료 사회복지사 이런 걸 하려고 그런다 하면은 정신건강 사회복지를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 의료사회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그럼 일반 의료사회복지론 들어야 되겠고. 자, 이렇게 들으시는 게 좀 맞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하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은요. 실제로 뭐 욕구조사도 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전 과정들, 기획하고 평가하는 그 과정들을 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꼭 필요한 과목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과목은 쭉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 사례관리도 여기 사회복지 현장에 가시게 되면은 굉장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그 실천 기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관리도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인권에 대한 부분들 좀 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한 가지, 두 가지. 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리고 자기가 또 원하는 분야 따로 있겠으나 그런 걸 또 해당하신 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례관리, 이 5과목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인데 이게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러분들께서 단순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단순 기관 방문, 마을축제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건 절대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요. 저한테도 인터넷으로 이런 메일이 올 수 있어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 현장에 가지 않고 그냥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알선 업체가 뭐 이런 걸 보내는 것 같은데 이런 허위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오지 않고 인터넷 원격으로도 뭐 이렇게 실습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 실습도 실습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 자, 이거는 2017년도에 변경된 양식을 현재까지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간혹 제가 이거 양식을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떤 기관에서는 이 2017년도 5월 23일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서 양식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 이전 거, 옛날 거를 쓰고 있는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또 사회복지 이 실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를 받아오는 건 여러분들이고 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가 왜 중요한 거 아니? 이거를 내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 양식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꼼꼼히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전 양식하고 지금 또 현재 통용되고 있는 양식하고 다른 점이 뭔가 아니요? 바로 이거 생년월일이에요. 자, 옛날에는요, 주민등록 앞에서 뒷자리까지 쫙 다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생년월일 앞자리 6개 있죠?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6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습 지도교수 성명은 제 이름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습 기관명은 여러분들 실습하시는 실습 기관 이름 쓰시면 되겠고요. 자, 예전에는 실습 기관 등록번호가 따로 없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습 기관 등록번호 요거는 아마 실습 기관에서 적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실습 시간은 몇 시간에서 몇 시간. 총 몇 시간 했는지. 자, 이게 여러분의 실습 총 시간이 120시간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20시간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장 실습 확인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 이 실습 확인서를 통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자격증을 줄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를 여러분들한테 받은 다음에 잘못된 정보는 없는지 분명히 제가 확인하고 실습 지도 교수 도장을 찍어줄 때 이 내용을 모두 확인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습 지도자 이름과 이 실습 지도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날짜가 언제인지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를 적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있어야지만 자, 이 실습 자격증 취득 이후에 실습 지도 경력이 몇 년인지 이걸 알아야지만 실습 지도자로서의 그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 지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오시고 그리고 실습기관 땡땡땡땡 복지관 해서 여기는 직인일자 네모난 형태의 기관을 대표하는 도장 받아오시고요. 여기까지 받아갖고 오셔서 저한테 제출을 하시면 제가 실습지도교수 김민영 이름하고 제가 도장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의 이 부분을 제가 직접 다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들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 평가서 그리고 사회복지 실습 평가서 두 가지예요. 다시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평가서 이 두 가지를 저 또는 학과 측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 평가서는 여러분들의 평가 점수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직접 주기보다는 학과 사무실에 사회복지학과 학과 사무실에 등기 우편으로 붙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습이 이미 끝나신 분들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와 평가서를 학과 사무실에다 제출하셨는지 여부를 오늘 가셔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아직 안 보냈다라고 하시면은 이 두 가지 서류를 반드시 학과 사무실로 열흘 이내에 좀 보내달라고 꼭 말씀을 하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 하니 사회복지 현장 실습 끝나고 나서
빨리 이걸 받아두지 않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실습 지도를 해주셨던 분이 이직하고 다른 기관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도 받는 방법이 또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재발급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도 좀 미리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실습 지도 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 실습 지도자가 쓰는 거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실습 지도자나 뭐 이런 분들이 퇴사를 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발급 일자, 재발급 날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실습했던 날짜가 아니고요. 발급했던 일자. 재발급하는 그 날짜를 쓰시고요. 여기 보시면 대리 확인자라고 해갖고 현재 지도자가 대리 확인자 김땡땡으로 해갖고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실습 지도자, 만약에 실습 지도자인 제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할 경우에는 역시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건요, 학과장님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사회복지에서 상급이라는 것도 있었었는데 이제 이런 건 없어졌으니까 옛날에는 국립연수원에서 한 몇 주 이렇게 받으면은 사회복지 3급 자격증을 주던 그런 시절도 있었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한테 이제 해당 사항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는 사회복지 실습 기간을 어떻게 선택하지? 이미 선택하고 실습 끝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아직 실습지를 선택하지 못했거나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실습기간 검색하실 땐요. 자, 여러분들이 애초에 자원봉사활동하고 있는 기관이, 봉사활동 기관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아니면 구청이라든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문, 학과에서 그 기관에다 공문을 보내주셔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실습기간을 선정할 때는 아까 제가 이러이러한 기관들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기관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했던 그 선정 기준 있죠? 그러한 선정 기준을 참고해서 실습기간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복지 실습기간을 선정하실 때는 사실 이 관심 분야를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집 앞에 가능한 곳, 뭐 집 근처 이거를 제일 먼저 보실 수도 있겠는데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집 근처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을 한다 할지라도 노인복지 기관을 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장애복지 분야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진로하고 연관성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 취업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기관에 그 사회복지사로 일하시고 있는 분들 보면요. 이 기관에서 자원봉사부터 시작해서 그 실습 활동을 했었던 분들이 그 기관에 자리가 났었을 때 사회복지사로 취업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회복지사 쪽도 굉장히 자리가 없거든요. 사회복지사 한 명을 뽑는데 보통 기간에 몇 장의 이력서나 원서가 이렇게 날라올까요? 10장? 20장? 아니요. 유명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0장도 넘게 날라와요. 보통 최하 50장 이상 날라오고, 자, 이렇게 됐었을 때는, 자, 우리 객관적인 선정 기준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탈락을 시키고 뭐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분야에 해당되는 과목을 많이 이수했는가, 그리고 학점 같은 거 관리를 좀 잘했는가, 이런 거 성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겠죠? 그런 것들도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종 면접위원으로 선발돼서 올라갔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뭔가 검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을 더욱더 선호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가 아니면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했다라고 하면 저 친구는 굉장히 여기 있었을 때 실습을 되게 열심히 아주 훌륭하게 수행했던 친구지. 저 친구는
검증이 된 친구니까 저 친구 뽑자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는요, 대충 내가 실습 기간만 때우고 만다라는 식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취업까지 연관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기관이 좀 우수하고 사회복지를 잘하는 곳인지 이것도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그런 자격 조건 정도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습기간 결정할 경우에는 또 이제 실습기간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먼저 실습기간에 전화로 해서 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물어보고, 뭐 공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학과 사무실에다 얘기하셔서 그 조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실습 요청 공문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요청 공문을 이게 보낸 다음에는 잘 받겠지 하고 덮어버릴 게 아니라 실습 요청 공문을 조교가 보낸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그 기관에다 전화하셔서 저희 시립대학교 실습 공문이 잘 도착했나요? 라고 공문이 잘 갔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편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중간에 분실될 수도 있겠고요. 팩스 같은 경우에는 팩스를 보냈는데 이면진인지 알고 그냥 쓱 이렇게 끼어 뭐 버려지거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실습 기간에다 필요한 자료를 분명히 요청하셔야 되는데, 실습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실습 수락 통보서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실습할게, 실습장 받을게 하고 구두로는 받았어요. 그랬는데 구두로는 받았는데 막상 현장에 갔었을 때는 이제 너무 실습생이 많으니까 좀 줄여봤자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실습생이 실습을 못 받게 되거나 구두로 된 것만 깜짝같이 믿고 있었었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퇴달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못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추후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려면은 실습 수락 통보서를 좀 받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요. 그 다음에 실습 확정 공문도 이제 요것도 받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 어린이집 있잖아요. 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아동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아동 분야가 생각보다 우리가 실습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린이집이 많이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또 내가 실습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보육 실습은 되지만 사회복지 현장 실습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사회복지 옛날에는 이제 전문대는 복지보육학과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 다니는 친구들은 어린이집 따로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따로 이렇게 실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 불가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요거 넘어가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회복지 실습기간을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간을 선택하실 때 뭐 기간 분류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실습 운영 방식, 수시로 하거나 아니면 동계방학 때 한다라든가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동계방학 때 하는 곳을 많이 찾으셨을 텐데 사실은 동계방학 때는 여름방학 때보다는 실습을 운영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지를 선택하시거나 고른 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 신장 실습기간 등록되어 있는지 그 기간을 클릭하시면은 또 현장 실습기간 등록증이라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등록제를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그 현장 실습을 하는데 실습 기간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1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습 지도자 1인당 최대 5명까지라고 했죠.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실습비에 대한 부분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요. 실습비는 사실은 기관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습생들이 내는 실습비가 또 이렇게 또 기관 후원금 쪽으로 해서 또 기관 운영에 또 요긴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걸 좀 비싸게 받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습비는 보통 최대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보다 너무 많이 받는지 한번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보통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대문구에 있잖아요. 시립대가.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동대문구다. 그러면은 내 동대문구에서 사회복지 그 실습기관을 검색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까지나 아직 실습지를 정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여기 보면은 복지시설이라는 데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동대문구 내에 있는 복지시설들 리스트가 쫙 뜨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연락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기관들은 이제 홈페이지가 다 연계되게끔 돼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이제 거기서 실습생을 모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요즘에는 실습생 모집 공고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잘 안 내고 자기네 그 기관 홈페이지에다만 게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회복지 실습생들은 너무 많고 실습기간은 너무 적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너무 이걸 갖다가 막 협회 홈페이지도 내고 막 이러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걸 걸러내는 것도 큰 일이란 말이죠.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그냥 개별적으로 기관 홈페이지에다만 공지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 유념하셔서 여러분들 만약에 가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은 그 가고자 하는 곳 기관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럼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하고도 연관이 되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 졸업 후에 취업할 수 있는 기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보통 제가 이제 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걸 직접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은 어디까지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들 알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이 어디까지 있는지 요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실습이 다 끝나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한번 이 부분은 우리가 내가 나중에 취업하거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 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복지 시설은요, 두 가지, 크게 말해서, 소관부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는요. 자,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실습하셨던 곳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시라는 의미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나 여기 해당되지 않는 기관이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기관으로 적합한 곳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요. 보건복지부 산에 먼저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시설 종류에 보시면 세부 종류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생활시설은 여기서 먹고 자고 있고 이렇게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요즘엔 거주시설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잠을 자느냐 안 자느냐. 사실 이게 되게 이 생활시설을 나누는 구분하는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대표적인 것은 어디가 있을까요? 양로원이 있겠죠. 자, 그리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대표적인 것은 어디가 있어요? 요즘 항상 이렇게 TV에 많이 나오죠. 요양원. 자, 이런 데는 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생각해 보면 집이 아니라 이 시설에서 먹고 주무시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곳들이 생활시설이 되겠고요. 이용시설이라는 건 뭐예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저녁 때는 뭐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합 노인복지시설이에요. 뭐 이런 것들 농어촌에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 일시보호시설, 뭐 예를 들어서 아동 보호치료시설. 자, 이거는 주로 이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걸 당한 아이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동 양육시설. 자, 예전에는 우리가 고아원이라고 불렀었죠.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 이제 양육되는 곳. 요즘에 이제 보육시설, 보육원이라고 불리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생활시설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여기,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뭐예요? 여기는 자기 집은 있어요. 자기 집은 있는데 여기 이제 필요한 시간이라든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제 여기 왔다 갔다 오는 곳이 바로 아동복지시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가까이 시설들은 관련 법이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 관련 법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설치 근거가 없이는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장애복지시설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거주시설이 있겠죠. 장애인들이 아주 생활하시는 곳들 이런 곳들이 있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우리가 그룹홈이라고 하는 공동생활가정 있죠. 예, 그래서 장애인 몇 분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장애인복지관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있고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도 있고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런 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곳이죠. 그 다음 정신보건시설이 있고요. 정신보건시설. 이제는 이제 정신건강시설 이름이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도 이제 정신요양시설 있고, 여기는 아예 생활하시는 곳이고,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뭐, 이런 데는 어디 있냐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정신과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적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신과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시다 보면 또 그런 기능들이 퇴화되거나 그런 기능들이 약해졌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중간 단계의 어떤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곳에서 본인이 뭐 재취업이나 재사회화를 준비하시기도 하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이 이제 이용시설에 해당이 되겠고 여러분들 아마 이 분야는 많이들 안 하셨을 텐데 예전에 시립대 그 학생들 중에서 노숙인 시설 실습을 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노숙인 시설. 자, 근데 이런 데는 주로 실습 시간이요. 밤에 많이 이루어져요. 자, 우리가 낮에는 이분이 노숙인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겠죠? 근데 늦은 밤이 돼도 집에 안 들어가시고, 전철역 같은데, 대표적으로 서울역, 영등포역, 뭐 이런데, 배회하시는 분들 보면, 아, 이분들이 노숙인이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야간에 실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노숙인 분들이 이제 이른바 잠시, 쉬시는 곳들이나 아니면 이분들의 재활을 위해서 자활을 위해서 또 이렇게 뭐 일도 배우시고 하신 자활시설들 뭐 등등등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사회복지관 대표적인 사회복지 이용시설이 되겠죠. 사회복지관은 잘 아실 거고 결핵 한센시설. 자 여기 같은 결핵이라든가 한센병 옛날에는 뭐 문둥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죠. 자 근데 정확한 병은 이제 한센병인데
결핵이나 한센병의 특징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별도의 주거지역에서 거주하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생활시설이 분류가 되겠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센터가 또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사회복지 시설이 이제 보건복지부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여태까지는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또 주관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로 주관하는 대상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여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 청소년 분야도 여성가족부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부분들도 여성가족부에서 당연히 다루겠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요?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여성가족부에 다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로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왼쪽에 있는 부분이 생활시설, 먹고 자고 생활하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오셔서 서비스를 받고 집에 가시는 이런 이용시설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빨리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가정폭력 보호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자,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자,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폭력이 일어났다면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떼어놓는 일이에요. 그래야지 이 피해자가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피해자의 안전을 보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대부분의 사건이나 일들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요?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한 곳이 가정인데 가정에 또 들어가라고 그러면은 이 피해자가 제대로 온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뭔가 별도의 쉼터라고 부르는 곳에 이제 좀 분리를 해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이에요. 자,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편부라고 불렀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름이나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한부모 가족으로 했고, 사실은 한부모 가족이 무지 많아요. 요즘에는 이혼도 많이 하시고 또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사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경제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 갖춰져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갑작스럽게 갈 곳이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통해서 이제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모자 가족이라고 해서 엄마와 자녀, 그리고 부자는 뭐예요? 요즘 아빠하고 애들만 따라 남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부자 가족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미혼 모자 가족이에요. 즉 미혼모하고 자녀 가족이죠. 참 사실 이 모자 가족이나 부자 가족보다도 이 미혼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가족들 내에서도 원가족이라고 하죠. 이 미혼모의 원가족으로부터도 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갈 데가 없어요. 집에서 처녀가 애를 낳아갖고 다니면서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게 좀 같이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헤어지거나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미혼모하고 자녀가 함께 있는 시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고 해서 이주 여성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요즘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나라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에 잘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잘 살아갈 때 또 우리의 나라들도 발전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잘 통합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간에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만든 곳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해서 각 시군구에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시설로 해서 청소년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 관련된 뭐 쉼터, 상담센터 이런 곳들이 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부 분류 보시면 아까 전에 주거복지시설의 대표적인 곳이 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양로시설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의료복지시설이 제일 대표적인 요양시설이라고 얘기했고 제가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복지시설의 좀 세부적인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진행 과정을 한번 볼게요. 먼저 기관에 가시면 여러분 뭐 하세요? 오늘 우리 수업 내용처럼 오리엔테이션부터 하시겠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기관 소개, 지역 소개, 대상 집단에 대한 이해. 뭐 예를 들어 대상 집단은 장애인이다, 청소년이다, 노인이다. 이런 대상 집단의 특성에 대한 얘기하시고 앞으로 우리 실습생들이 이런 자세로 임해주세요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실습 일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우리 실습제 과제는 무엇입니다. 이런 거 미리 얘기하시겠죠. 그 다음 행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훈련 목적 하에서 원래는 이게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면 개인정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훈련 및 교육의 목적 하에 각종 기한서를 직접 보시거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례관리라고 그랬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사례관리를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사례관리 참여하신다고 그러면은 기존의 슈퍼바이저가 하는 사례관리하는 모습을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인테이크 상담 정도는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할 때 실습생이었을 때는 이제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이 직접 다 하지는 못했고 인테이크 접수 상담하는 거 정도를 해갖고 내가 인테이크한 그 상담 시트를 가지고 가면은 슈퍼바이저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 수집은 잘 됐고 근데 이러이러한 정보가 빠졌네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도 주시고 그런 걸 하셨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사례 회의하는 것도 여러분 아마 참가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연결하는 거 연결까지 하면 좋고 연결이 안 되면 아마 지역사회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거 아마 이런 건 여러분들께 많이 시키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개입하고 사후 관리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차트라든가 이런 서류를 가지고 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한 집단 지도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룹 활동하는 거 있죠. 그래서 소집단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대집단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복지 정책 뭐 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사회 자원 개발하는 거, 주민 조직화하는 거, 요즘엔 마을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어떻게 조직화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현장에서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홍보, 또 우리가 또 사회복지적인 홍보가 되게 중요한데 후원이나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도 배우실 것이고 또 선택적으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개별 가족상담, 프로포절 작성하는 거. 아마 이 프로포절 작성하는 거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에서 사실 당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 실습 과제로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회조사도 많이 하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뭐 이렇게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시킬 거고요. 또 기관에 따라서는 실습 내용 안에 타기관을 방문하는 걸 하나 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실습 조건들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또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학기 중 실습과 방학 중 실습의 차이인데요. 뭐 학기 중 실습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좀 작기반의 이 클라이언트의 개입 과정을 볼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 단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바쁜 요일이라든가 뭐 그럴 때는 실습
대한 어떤 학습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실습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학교 중심 실습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바쁘거나 또 다른 타 과목하고 이렇게 숙제가 막 겹치가 할 때 되게 힘들 수도 있어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방학 중 실습을 좀 많이 여러분 하시도록 하는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짧은 기간이지만 좀 단기간이지만 매일매일 나가기 때문에 이 기간의 분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관찰할 때도 기간의 전체적인 모습을 정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실습 기간에서도 학기 중보다는 방학 중에는 캠프라든가 계절학교라든가 좀 여러분들이 어떤 젊은 인력들 어떤 인력 동원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실습 기간에서도 방학 중 실습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실습지 제출 서류 다 하셨죠? 실습 신청서, 실습생 프로파일. 실습생 프로파일이 여러분들이 실습지에서 실습생으로 선발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습 프로파일 작성하시고 실습 완료한 다음에는 자, 제출해야 될 서류가요. 실습일지, 여러분들 실습평가서, 그리고 실습기간의 확인서,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기간 등록증, 뭐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동안 서울시립대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나갔던 곳들 명단이 있는데 주로 이런 데들을 많이 나갔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주로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노인복지관 많이 나갔고요. 지역아동센터 나간 곳들도 있고 다문화센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예 뭐 협의회라든가 이런 센터 같은 데를 하신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관련된 서식들이 있는데 이런 서식은 어디 있는 거냐, 아까 말했던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리센터 있죠? 이런 데 가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식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 여러분들이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신 그런 서식들 다운받아서 하시고요. 실습기관에서 실습일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여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 자격증 관리센터에 있는 실습과 관련된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습 프로파일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실습지에서 실습생으로 선정받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 기관에서 실습하는데 기본적인 요건들을 좀 갖추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차원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목 선택 같은 거 좀 미리미리 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실습 진행 단계, 실습 전 단계는 실습 기간 선정하고 프로파일 작성하고요. 실습 초기에는 아까 이런 내용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면 거기서는 실습 기간이 하라는 대로 따르시면 되겠고, 실습 중간 단계에서는 아마 기간에 따라서는 실습 중간 평가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 실습 중간 평가를 하는 곳은 실습 중간 평가서도 실습 일자 함께 첨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습 종결할 때는 실습 보고회라든가 실습 종결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종결 평가서도 여러분들 한꺼번에 같이 실습 일지 및 실습 과제들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성적 처리 부위는 말씀드렸고, 실습생들이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로 해서 실습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근태관리입니다. 따라서 지각이라든가 결석하시면은 실습생의 태도평가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습하고 있는 중간이라면은 내가 정말 갑자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뭐 아니면은 집에 큰일이 생겼다 이럴 경우는 실습 지도자하고 연락하거나, 근데 내가 전화했는데 실습 지도자가 연락을 안 받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메시지를 남겨놓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될 수 있으면은 좀 최대한 좀 빨리 뭐 1시간에 하루라도 좀 일정 전에 얘기를 해줘야 또 슈퍼바이저도 일정 같은 걸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리고 실습 시간도 또 이렇게 실습 기관과 지도자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습 업무 양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갔는데 나는 뭔가 사회복지대에서 배우고 싶어서 갔는데 기관에서 너무 단순 보조 업무 서류 정리만 시켜요. 이런 경우에는 실습 지도자한테 의논해서 저는 이런 걸 배우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실습 과정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참고로 제가 그동안 가르쳤다 왔던 10년이 넘게 이제 가르쳐 왔는데 그 실습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아서 실습 기간에서 실습을 그만두고 중간에 실습지를 바꾼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진작 얘기하셔야 되겠고, 실습 기간에서 우리가 나가는 이유는 슈퍼비전을 받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슈퍼비전을 제대로 안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실습 지도 교수인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습 기간의 변경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까 얘기했던 지속적인 요구에도 슈퍼비전을 받지 않을 때, 그리고 지속적인 의견 제시를 해도 변화가 없을 때, 그리고 실습생들한테 굉장히 성적 희롱이라든가 위험 상황이라고 느낄 때, 예를 들자면은 가정 방문해서 인테이크 조사를 해오라고 그러는데 여학생을 혼자 보낸다라든가, 남자 그 클라이언트가 있는 가정에 우리 여학생을 혼자 가게 한다라든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보통 이런 데는 적어도 2인 1조로 가서 좀 안전을 고려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거거나 아니면은 좀 학교 수업 시간에 겹치는 시간대에 실습을 하라고 그러거나 그 밖에도 좀 비윤리적이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도 그렇고요. 또한 이런 경우로 인해서 실습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도 실제 봤어요. 실습생하고 슈퍼 지도자 간에 싸웠어요.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변경을 꼭 해야 되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최소한으로 해서 안 하는 걸로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습 첫 시간에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미 실습을 다 끝냈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실습이 이미 다 끝난 친구들은 자기가 한 것이 실습 기간으로서 좀 적합한지 확인하시고 또 필요한 서류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나 실습지를 구해야 되는 학생들은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습 열심히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